저는 욕심 없어요. 우리 행복하게 같이 늙어가면 그걸로 돼요. 저는 평생 모은 재산 17억 중 대부분을 잃었습니다. 사기를 당한 것도 아니고 투자를 한 것도 아닙니다. 혼인신고를 했고 집을 공동명의로 바꿨을 뿐입니다. 상대는 분명 말했습니다. 나는 돈 욕심 없다고. 그래서 저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왜 재혼이라는 선택 하나가 제 노후 전체를 흔들어 버린 걸까요? 도대체 어느 순간부터 이 집이 내 집이 아니라 우리 집이 되어버린 걸까요? 이 영상은 노후의 가장 위험한 선택이 사랑이 아니라 서류 한 장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건 제가 63이 되던 해였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마지막으로 들었던 말은 미안해요 라는 짧은 한마디였고 그날 이후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TV를 켜놓지 않으면 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조차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 5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저는 일하던 자영업을 정리했고 아파트 한 채와 현금성 자산을 차근차근 정리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아파트는 시세로 따지면 대략 11억 원, 예금과 적금, 보험, 해약금까지 더하면 현금은 약 6억 정도였습니다. 누군가 보기엔 노후 준비 잘 해놓은 사람이었겠죠? 하지만 하루를 보내는 제 모습은 그 말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밥을 챙길 이유가 없었고 저녁이 되어도 불을 켤 이유가 없었습니다. 자녀들은 있었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각자 가정을 꾸렸고 각자 바빴습니다. 명절이나 생일에 연락은 왔지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외출하는 게 아니라 집에 들어오기 싫어서 밖을 맴도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트를 한 바퀴 더 돌고 카페에서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고 집 앞에 와서는 차 안에서 한참을 앉아 있다가 겨우 문을 열었습니다. 집은 넓었지만 살아있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사랑이라는 말보다는 함께 사는 사람이라는 말이 더 절실하게 다가오기 시작한 게 누군가와 손을 잡고 미래를 꿈꾸고 싶어서가 아니라 혼자 늙어가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혼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선택이 제 인생에서 가장 조심했어야 할 선택이 될 거라고는 그때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을 처음 만난 건 아는 지인의 소개 자리였습니다. 지인이 말하길 나이도 비슷하고 혼자 된 사정도 비슷하다. 그 정도였습니다. 소개라는 게 늘 그렇듯 처음엔 서로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말이 많은 편도 아니고 처음 만나는 사람 앞에서 제 이야기를 길게 꺼내는 성격도 아닙니다. 그날 자리도 딱 밥 한 끼 먹는 정도로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먼저 자기 생활 이야기를 짧게 꺼냈습니다. 월세로 오래 살았다는 이야기, 큰 돈은 없지만 그냥 조용히 살고 싶다는 이야기. 말투는 담담했고 불쌍한 척도 억울한 척도 없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정상적인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마음속에 계산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외로워도 노후에 사람을 잘못 만나면 돈보다 더 큰 걸 잃을 수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내가 떠난 뒤 집이 조용해진 것과는 별개로 제 머리는 더 차가워졌습니다. 누구를 믿는다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 저는 이미 살아오면서 충분히 봤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말은 편하게 했지만 속으로는 계속 한 가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왜 만나려는 거지? 그런데 헤어지기 직전에 그 사람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요, 이 나이에 돈 보고 사람 만날 생각 없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사실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그런 말을 먼저 꺼낸다는 건 좀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그걸 의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만 그런 걱정을 한 게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엔 저희 동네 근처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두 번째 만남이 되니 서로 묻는 질문도 달라졌습니다.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병원은 어디 다니는지, 자녀들은 잘 지내는지. 저는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다는 말을 했고, 그 사람은 자녀가 지방에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길지 않았지만 묘하게 현실적이었습니다. 시니컬하지도 않고 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식사 중간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창수 씨, 저는 그냥 집안에서 눈치 안 보고 편하게 살 수 있으면 돼요. 여기서 집안이라는 단어가 저는 꽂혔습니다. 사람이 진짜 속내를 말할 때는 꼭 그런 식으로 생활 단어가 먼저 나오더군요. 그 말이 제 마음을 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씩 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제 일을 정리했고 노후는 조용히 살고 싶다는 말, 집은 자가이고 대출은 없다는 말, 무리한 투자는 하지 않는다는 말. 사실 이런 이야기는 처음부터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상대도 솔직하니 나도 솔직해야 한다는 식으로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아주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더 좋네요. 서로 욕심 안 부리고 편하게 살 수 있겠어요. 그 순간 저는 마음속에서 경고등이 꺼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돈 욕심 없다고 말하면 정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말이 돈 문제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차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믿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만들어준 안도감을 믿었습니다. 외로움이 길어지면 사람은 자꾸 확인하고 싶은 걸 확인합니다. 이 사람은 괜찮다. 이 선택은 안전하다. 그리고 그 확신이 생긴 순간 가장 중요한 질문을 스스로 지워버리게 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나는 내 노후를 어떤 방식으로 나눌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 질문을 저는 그때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누군가가 집에 불을 켜줄 거라는 기대가 너무 컸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다음 선택을 너무 쉽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재혼 이야기는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두세 번 만났을 때는 그냥 같이 밥을 먹는 사람이었고, 5번쯤 되었을 때는 서로의 하루를 묻는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주말에 한 번, 평일에 한 번, 그 정도 거리감이 그때의 저에게는 딱 편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사람이 먼저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창수 씨, 우리 나이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좀 애매하지 않아요? 그 말에는 재촉도, 계산도 없었습니다. 그냥 현실을 정리하자는 톤이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저 역시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 관계를 어느 정도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다만 문제는 어떻게였습니다. 그 사람이 먼저 말했습니다. 결혼식 같은 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사람 부르는 것도 번거롭고요. 그 말에 저는 오히려 안심했습니다. 욕심 없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그 말로 다시 한번 확인되는 느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며칠 뒤 병원에 같이 갔던 날이 있었습니다.
제가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가는 날이었고 그 사람은 그냥 옆에서 기다려 주었습니다. 접수 창구에서 직원이 물었습니다. 보호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그 질문 하나에 상황이 묘하게 어색해졌습니다. 그 사람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저는 괜히 웃으면서 지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그 사람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런 순간마다 조금 불안해요. 그리고 잠시 뜸을 들인 뒤 이어서 말했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무슨 일 생기면 저는 아무 권한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 말이 저를 찔렀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 보험, 서류 같은 문제는 점점 더 많아지는데 법적으로 아무 관계도 아니라는 건 확실히 불안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혼인신고만이라도 먼저 하면 안 될까요? 서로를 위해서요. 그 말은 사랑의 고백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행정 처리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그게 더 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 서류만 정리하면 되지. 그때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혼인신고를 한다고 해서 당장 달라질 건 없어 보였습니다. 재산은 그대로 제 명의였고, 집도 제 명의였고, 통장도 제가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람은 늘 말했습니다. 나는 돈 욕심 없어요. 그래서 저는 혼인신고를 위험한 선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구청에 갔습니다. 서류는 생각보다 간단했고 직원은 아무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장을 찍고 신분증을 내고 몇 분 만에 모든 게 끝났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괜히 마음이 놓이네요. 저도 비슷한 기분이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가 집에 있어도 설명할 필요가 없고 병원에 가도 눈치 볼 필요가 없고 서로를 지인이라고 둘러댈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혼인신고는 서류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제 삶의 동반자가 아니라 법적으로 제 재산과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이미 다음 선택을 막지 못한 뒤였습니다. 혼인신고를 하고 나서 당장 달라진 건 크게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같았고 밥을 먹는 방식도 같았고 각자 병원 다니는 일정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역시 별일 없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조금씩 나오는 말들이었습니다. 처음엔 아주 사소한 이야기였습니다. 창수 씨, 혹시 나중에 아이들이 집 문제로 뭐라 하면 어쩌죠? 그 말은 불안처럼 들렸습니다. 요구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도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그럴 일 없을 거예요. 그 말로 끝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말은 형태만 바꿔서 몇 번 더 나왔습니다. 요즘은 자식들이 생각보다 냉정하대요. 법적으로는 배우자가 우선이라지만 그래도 현실은 모르잖아요. 그 말들은 하나하나 따로 보면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이미 혼인신고를 한 상태였습니다. 법적인 배우자라는 말이 괜히 마음을 느슨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그 사람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집 명의는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질문이 처음에는 조금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히 티를 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명의예요. 그 대답에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나중에 혹시 무슨 일 생기면 저는 바로 나가야 하는 거죠?
그 질문은 갑자기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같이 살 생각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내 이름이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서요. 여기까지는 요구가 아니라 불안 해소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 말을 오래 생각했습니다. 아파트는 결혼하기 훨씬 전부터 제가 가지고 있던 집이었습니다. 대출도 없었고 이미 오래 살아온 집이었습니다. 명의를 조금 나눈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그게 그때 제 솔직한 생각이었습니다. 게다가 상대는 돈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집을 팔자는 말도 현금을 달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안정적으로 살고 싶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양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등기소에 갔습니다. 공동 명의. 지분은 제가 7, 그 사람이 3. 그 비율이 그때는 아주 합리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집의 주인은 나잖아. 결정권은 내가 가지고 있잖아.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등기 서류에 사인을 하고 도장을 찍는데 걸린 시간은 몇 분도 안 됐습니다. 나오는 길에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부부가 된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괜히 뿌듯했습니다. 누군가의 불안을 내가 해결해 줬다는 느낌.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이 집은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우리 집이 되었고 현실에서는 되돌릴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저는 안전장치를 달았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제 노후에 잠금 장치를 채워버린 셈이었습니다. 아파트를 공동 명의로 바꿨다는 이야기는 처음부터 자녀들에게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괜히 걱정만 시킬 것 같았고 설명해도 제 선택을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집안일이라는 게 늘 그렇듯 어느 순간엔가 티가 나게 마련입니다. 처음 눈치를 챈 건 아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 들렀다가 우연히 등기 서류를 보게 된 겁니다. 아들은 서류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아무 말 없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저는 아직도 기억납니다. 화도 아니고 놀람도 아니고 딱 하나였습니다. 정말이냐? 는 눈빛.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공동명의예요? 저는 괜히 침착한 척을 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어. 그 말에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요? 그 질문에 저는 준비된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지금 생각해도 가장 하지 말았어야 할 말이었습니다. 괜한 걱정하지 마라. 그 말 한마디로 대화는 끝났습니다. 아들은 더 묻지 않았고 저도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집 명의 바꿨다는 게 사실이야? 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또다시 같은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너무 예민한 거다. 그 말이 딸을 더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자녀들의 연락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집에 들르던 아이들이 이제는 전화만 걸어왔고 그마저도 짧아졌습니다. 그 사람은 그 상황을 다르게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요즘 애들은 원래 그래요. 부모 재산에 너무 민감해요. 그 말들은 저를 위로하는 말처럼 들렸지만 결과적으로는 저를 더 고립시키는 말이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집에는 아이들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꺼내도 대화는 길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게 됐습니다. 이 선택은 돈을 나눈 게 아니라 편을 나눈 선택이었다는 걸. 자녀들은 제가 아닌 서류를 보고 판단했고, 저는 그 판단을 괜한 오해라고 밀어냈습니다. 그 사이 제 편이라고 믿었던 사람은 점점 제 일상 깊숙이 들어왔고, 자녀들은 점점 제 삶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때 저는 아직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집은 내 집이다. 결정권은 나에게 있다. 하지만 사람 관계가 끊어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무너지는 건 항상 더 빠릅니다. 그걸 저는 곧 알게 됩니다. 몸이 먼저 반응한 건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는데 말이 잠깐 꼬였습니다. 순간적으로 혀가 굳는 느낌이 들었고 손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괜찮겠지 싶어서 잠깐 앉아 있었는데 그 사람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이거 병원 가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괜히 웃으면서 괜찮다고 했지만 결국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병원에서는 뇌졸중 전조 증상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다행히 크게 넘어가진 않았지만 며칠은 입원해서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날부터 제가 알던 일상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실에서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보호자분 서명 여기요. 그 사람은 아무 망설임 없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 모습이 그때는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배우자였으니까요. 문제는 퇴원 이후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첫날, 제가 느낀 건 안도감이 아니라 이질감이었습니다. 집은 같은 집이었는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냉장고 안에 제가 먹던 반찬이 없었고 거실에 놓여있던 물건들이 조금씩 자리를 바꿔놓은 상태였습니다. 사소한 변화였지만 이상하게 불편했습니다. 며칠 뒤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조금 불편해서 그런데 이건 원래 있던 자리에 두면 안 될까? 그 사람은 잠시 저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긴 이제 우리 집이잖아요. 그 말이 가볍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이라는 표현이 그날 처음으로 제 귀에 걸렸습니다. 그 이후부터 생활의 주도권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병원 일정, 약 챙기는 시간, 생활비 쓰는 방식까지 전부 그 사람이 먼저 정했습니다. 저는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괜히 트집 잡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 않아서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자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몸은 좀 어떠세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괜찮다고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전화를 끊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히 아이들한테 집안일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 말은 권유처럼 들렸지만 사실상 선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아, 내가 아프면 상황이 달라지는구나. 서류에 적힌 이름 하나가 사람의 위치를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구나. 입원 전까지 저는 이 집의 주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프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이 집에서 누가 결정하고 누가 따르는 자리인지. 그때부터 집은 더 이상 편안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불편함은 잠깐의 오해가 아니라 이미 시작된 변화라는 걸 저는 점점 느끼고 있었습니다. 태어나고 나서 집안의 공기는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다툼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소리를 높인 적도, 문을 쾅 닫은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에서 제가 점점 결정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건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그 사람이 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병원도 자주 가야 하고 버스 타고 다니는 건 이제 좀 힘들어요. 그 말은 불평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설명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때 이미 몸이 예전 같지 않았고 병원 일정도 잦아진 상태였습니다. 차가 있으면 서로 편하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중고차를 알아봤고 가격은 7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할부 이야기가 나왔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히 금융기록이 남는 것도 싫었고 매달 나가는 돈을 따로 관리하는 것도 번거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그냥 현금으로 하자. 그 말은 그때 제 입에서 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데 걸린 시간은 하루도 안 됐습니다. 서류도 없었고 각서도 없었고 돌려받겠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그 돈을 준 돈이 아니라 같이 쓰는 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집도 같이 쓰고 있었고 생활도 같이 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선택 이후부터 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차 키는 항상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고 차를 언제 쓰는지, 어디에 두는지 저는 점점 알지 못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 병원 가야 해서 그런데 차 좀 쓰면 안 될까? 그 사람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먼저 써야 해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차는 제가 산 차였지만 그 순간부터 제 차가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무렵부터 돈 이야기는 더 이상 대화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생활비, 병원비, 잡다한 지출들이 하나씩 정리되는 동안 저는 얼마가 어디로 나가는지 점점 알기 어려워졌습니다. 한 번은 통장 이야기를 꺼냈다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런 거 하나하나 따질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 말은 저를 배려하는 말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선을 긋는 말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불안해졌습니다. 돈을 잃을까봐가 아니라 내가 내 돈에 대해 말할 자리를 잃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리고 그 불안은 곧 현실이 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사는 건 서로 힘들 것 같아요. 그 말은 이별 통보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리 통보에 가까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머릿속에는 사랑도 감정도 없었습니다. 집은 어떻게 되는 거지? 차는? 이미 나간 돈은? 그제야 하나씩 계산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은 제가 감당하기엔 너무 늦게 시작된 계산이었습니다. 이혼 이야기는 생각보다 빨리 현실이 됐습니다. 서로 얼굴을 붉히며 싸운 것도 아니었고 누가 크게 소리를 지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담담하게 말했고 저도 그 말에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같이 살기엔 너무 많은 게 달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받으러 갔고 처음 꺼낸 이야기는 감정이 아니라 서류였습니다. 혼인 기간, 아파트 공동 명의, 지분 비율 7대3, 그리고 혼인 중에 사용된 자금들, 차량 구입에 들어간 7천만 원, 생활비 명목으로 빠져나간 돈들, 병원비와 각종 지출. 변호사는 조용히 메모를 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분은 지분이고 혼인 기간 동안의 기여도는 따로 봅니다. 그 말은 이미 여러 번 들은 말이었지만 그날은 유독 무겁게 들렸습니다. 집은 결혼 훨씬 이전부터 제가 가지고 있던 집이었지만 공동 명의로 바뀐 순간부터 그 집은 정리 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팔아서 나누든 한쪽이 지분을 정산하든 어떤 방식이든 이 집은 예전처럼 제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협의 이혼을 시도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서로 생각하는 공정한 선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이 집에서 산 시간과 생활을 함께한 기여를 말했고 저는 혼인 전 재산을 말했습니다. 서로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그 말들은 같은 방향을 보지 않았습니다. 결국 집은 매각 쪽으로 이야기가 흘러갔습니다. 11억 정도로 예상되던 집값에서 세금과 비용을 빼고 지분과 분할을 계산하니 숫자는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현금 자산도 이미 많이 빠져나간 상태였습니다. 처음 6억 가까이 있던 돈은 차 구입, 생활비, 병원비, 그리고 정리 과정에서의 비용으로 1억대 초반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숫자를 보고 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분노도 억울함도 그때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렇게 정리되는구나 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서류에 사인을 하고 계좌를 정리하고 짐을 나누는 과정은 생각보다 빠르게 끝났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길게 이어졌지만 정리는 서류가 정한 순서대로 차갑게 진행됐습니다. 그날 집을 나오면서 마지막으로 문을 닫았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집을 잃은 게 아니라 시간을 너무 싸게 나눠줬구나. 외로움을 피하려고 조금만 양보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선택이 결국은 제 노후의 방향까지 바꿔놓았다는 걸 그때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저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살던 집과는 다른 동네, 다른 크기의 집입니다. 크게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몸도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일상생활을 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예전처럼 집에 불을 켜는 순간 누군가가 있을 거라는 기대는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남은 자산을 정리해보면 대략 이렇습니다. 집은 없습니다. 매각 정산으로 일부 금액은 남았지만 그걸 다시 집으로 묶을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현금은 1억이 조금 넘습니다. 노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은 아니고 당장 굶을 만큼도 아닙니다. 그 애매한 숫자가 지금 제 현실입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는 천천히 회복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자주 보지는 않지만 연락을 끊은 상태도 아닙니다. 다만 서로가 어떤 이야기는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그때 왜 그랬느냐는 질문입니다. 아이들은 묻지 않습니다. 저도 굳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어느 쪽도 상처받을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 혼자 앉아 있을 때 그때를 돌아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을 만난 게 잘못이었을까? 혼인신고를 한 게 잘못이었을까?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바꾼 게 잘못이었을까? 차를 사준 게 잘못이었을까? 지금의 저는 그 질문들에 단정적으로 답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만난 게 문제였던 건 아니고 함께 살고 싶었던 마음이 틀렸던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한 번에 한 선택씩 너무 쉽게 넘겨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설마 여기까지 가겠어? 그 말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은 되돌릴 수 없는 지점까지 저를 데려갔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꺼내는 이유는 누군가를 탓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재혼이 나쁘다거나 사랑을 믿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다만 노후에 하는 선택은 젊을 때의 선택과 같은 무게로 보면 안 된다는 걸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때는 시간이 많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남아있던 시간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께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제 자리였다면 외로움과 안정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 선택을 서류로 남길 때 한 번 더 멈춰서 생각했을까요? 이 이야기가 남의 일이 아니라
언젠가의 내 이야기처럼 느껴진다면 그건 괜히 그런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저는 조금 늦게 배웠고 조금 비싼 값을 치렀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같은 선택을 조금 늦추는 이유가 되기를 그 정도만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른의 방이었습니다.